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여성으로 결혼한 지 50년 됐어요. 제 얘기로 사연까지 쓰게 될 줄 몰랐네요. 한때 전 이런 삶이면 10번, 20번도 더 살겠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자랐죠. 신랑까지 잘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2남 1녀를 낳아 잘 키웠습니다. 대신 저한텐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 친구들이 떠나더라고요. 걔네 탓은 크게 안 합니다. 제가 오만한 것도 있었겠죠. 돈이 부족하길래 신랑이 속을 썩이길 하나 자식들도 착하게 잘 크니까 솔직히 자랑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신은 공평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행복만 할 수 없다는 걸 아주 혹독하게 깨달았죠. 그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전 고향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운수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대대로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 딸이었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갈 땐 기사가 모는 아버지 차 타고 등교했고요. 오빠들은 그 시절에 다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딸이니까 곱게 있다 시집가라고 해서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쯤 엄마가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영혜야, 이것 좀 봐라. 누구야? 멀끔하게 생겼네? 그렇지? 고모부 아는 집안 아들인데 지금 명문대에서 의사 공부하고 있단다.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하잖니. 어때? 한번 만나볼래? 이 남자랑 선을 보란 얘기야? 왜? 멀끔하게 생겼다더니 막상 만나라니까 겁나? 나 선 보는 거 처음이잖아. 어색해서 어떻게 앉아있어? 처음엔 다 어색하게 만나는 거야.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럼 고모한테 얘기한다? 선 본다고. 선 본다고. 실은 날짜도 다 잡아놨어. 이번 달 셋째 주 토요일 3시. 벌써 날도 정했어? 그래. 네 허락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날 이 청년이랑 너만 만나면 돼. 다른 집들은 선볼 때 엄마들이 따라 나간다던데 이 청년이 그건 절대로 싫다고 했다는구나. 청춘들끼리 한번 잘 만나봐. 엄마는 화장대 위에 사진을 놓고 갔습니다. 남자는 얼굴도 하얗고 안경 낀 모습이 너무 지적이었어요. 그때가 선보기 3주 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죠. 선보고 몇 번 만나다가 마음이 통하면 바로 결혼 얘기가 오가는 그런 때였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선보는 날이 다가올수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연애 경험도 없었거든요. 사진 속 남자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 근사했죠.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커피잔을 드는 손이 발발 떨렸어요. 그걸 보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영애 씨는 선 몇 번이나 보셨어요? 네? 저 처음이에요. 정말요? 영광인데요. 왜요? 영애 씨 만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요? 어떻게 제 차례까지 왔나 신기해서요. 영애 씨, 선 보기만 하면 남자분들이 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아니에요. 처음이고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쪽이야말로 선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더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결혼은 꼭 그런 분이랑 하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이 씩 웃는데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좋더라고요. 커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심장이 떨려서 몇 모금 간신히 넘겼죠. 그렇게 우린 만났고 연애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이성을 사귀는 건 처음이었어요. 불같이 달아오른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붙어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할 정도로 죽고 못 살았죠. 동네 담 밑에서 입을 맞추다가 동네 사람한테 들킨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남편은 겉보기엔 모범생인 지적으로 생겼는데 알고 보니 남성미가 넘치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랬겠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당시 저도 20대 초반이니 그 사람 눈에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린 손꼽아 결혼 날짜만 기다렸고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우스운 일도 있었죠. 전 샤워를 하고도 욕실 밖으로 못 나가고 있었어요. 막상 첫날 밤이 다가오니 두렵더라고요. 아, 영애야, 왜 그렇게 오래 씻어? 얼른 나와.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안 말라서 드라이 좀 하고 나갈게. 내가 말려줄게. 안 나오면 문 따고 들어간다. 아니야. 나갈게. 잠깐만 기다려. 잠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새로 생긴 호텔인데 그 모양이었어요. 안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밖에 있던 남편이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왔고 전 나오자마자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을 그렇게 단단히 잠가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알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짓궂게 해. 그럼 샤워를 문 열어놓고 하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때? 우리 부부인데. 진짜 못 말려. 숨 막혀. 왜 이렇게 꽈가 나? 내가 지금 안 그러게 생겼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연스럽게 우린 침대로 갔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때 큰아들이 생겨 낳았고 곧바로 둘째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막내딸을 낳았어요. 그렇게 이남 일녀를 키웠죠. 남편은 좀 유별나다 싶게 가정적이었어요. 저흰 세상이 다 알아주는 인꼬 부부로 지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애들도 잘 자랐죠. 큰아이는 대학 교수고 둘째는 회사원, 막내딸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가 살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막내딸 선영이가 미국에서 변을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어느 부모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애통하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막내딸 선영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아이였어요. 아들 둘 연년생으로 낳고 딸 낳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빌었죠. 막내는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딸 낳는 속설을 다 따라했어요. 그렇게 낳은 딸이 선영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어찌나 예쁜지 우리 부부는 홀딱 반했습니다. 외모도 식성도 저를 빼다 박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치를 유독 좋아했죠. 선영이 6살 때던가 하루는 제가 열무김치를 담그려고 소금에 절여놨어요. 잠깐 마당에 나갔나 그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선영이가 열무를 조물거리고 있더라고요. 본 건 있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린다, 물을 붓는다 야단이었죠. 선영아, 지금 뭐해? 엄마, 내가 김치 맛있게 담가줄게. 나 잘할 수 있어. 맡겨봐. 너 이 짠 걸 그냥 집어먹었어? 앉아. 엄만 저기 앉아있어. 내가 해줄게. 콩알만한 게 무슨 김치를 담근다 그래. 방해만 되지. 손이랑 입술 좀 닦자. 어딜 도망가? 이리 안 와? 선영이를 안아 올리면 까르르 웃던 게 눈에 선해요. 그런 딸이 결혼하고 사위랑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가서도 수시로 전화해서 절 챙기던 그런 딸이었어요. 실수로도 어디 아프다는 말도 못했죠. 약은 먹었냐, 병원엔 갔냐, 아빠는 알고 있냐 하도 걱정을 했어요. 사고 전날에도 전 선영이와 통화를 했죠. 엄마, 나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 엄마가 끓여준 해물탕. 쑥갓이랑 미나리 넣고 끓인 거. 그거랑 엄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딱 일주일만 더 참아. 오면 엄마가 해물탕 맛있게 끓여줄게. 김치도 종류별로 담가놨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유난히 그러네. 마음이 앞서서 그렇지.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장 봐서 다 해줄게. 선영인 캐리어가 망가져서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렇게 나선 길 고속도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선영이가 어디가 얼마나 다쳤다는 거야? 왜 울기만 하고 말을 못해? 박서방. 전화 이리 줘봐. 박서방, 나한테 얘기하게. 선영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거야? 사위와 통화를 하던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심장이 철렁했죠. 여보, 우리 선영이가 떠났대. LA에는 큰 병원이 없대요? 다른 주에 있는 병원을 간단 얘기예요? 아니 어딜 얼마나 다쳤길래. 아니 여보, 이 선영이 다시는 못 봐. 우리 선영이 이 세상 떠났대. 당신 미쳤어요? 무슨 그런 흉한 말을 해요. 전화 이리 줘봐요. 박서방이랑 다시 통화를 해봐야지 안 되겠어요. 이리 줘봐요. 전 떨어진 핸드폰을 주었지만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혼이 나가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제 옆에서 남편이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선영아, 이 녀석아, 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불효가 다 어디 있냐고. 이 선영아, 아까운 내 딸, 이 그 먼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여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어. 틀림없이 그랬다고. 거짓말이야. 누가 꾸민 일이라고. 나 미국 갈래. 미국 가서 우리 선영이 데려올 거야. 여보. 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는데 충격이 너무 세서 뇌출혈까지 왔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문제는 없었지만 꽤 심각한 상태였어요. 전 수많은 날을 깨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 큰아들이 미국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깨어나서도 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심리적 충격과 뇌출혈 문제로 퇴원할 수 없었죠. 그 사이 장례식까지 다 치렀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들 둘이 번갈아 제 곁을 지켰지만 전 넋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었죠. 그러다 선영이 유골이 남양주에 있는 납골당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장이라도 거길 가고 싶었어요. 유품이라도 가져다 달랬는데 가족들은 또 충격받을 수 있다고 안 된대요. 그때부턴 퇴원하자 마음먹고 입 있어도 억지로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퇴원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의사가 말렸습니다. 사모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퇴원하자마자 납골당에 가시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멀쩡해요.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는데 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충격받으시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봐, 사모님 좀 말리게. 여보, 김 박사 말 듣자. 당신 몸 괜찮아지면 데려다 줄게. 선영이도 이해할 거야. 당신 아프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했던 아이잖아. 나중에 더 좋아지면 데려다 줄게.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납골당에 아예 못 갈 수도 있어. 조금만 참아. 어? 아니야. 여보, 나 선영이한테 데려다 줘. 선영이 혼자 있잖아. 얼마나 외롭겠냐고. 퇴원 후 석 달이 지나서야 딸의 납골당에 가볼 수 있었어요. 저 작은 단지 안에 선영이 유골이 있다니 기가 막혔죠. 속으로 빌었어요. 엄마도 데려가라고요. 꿈에서라도 꼭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우리 선영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볼 수가 없었어요. 딸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보내지 말걸, 결혼시키지 말걸 매일 후회했죠. 1년 가까이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점점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죠. 날짜,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늘 하던 집안일도 손을 놓은 지 오래였죠. 행주 하나 어디 뒀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 전 치매를 진단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외상성 치매였어요. 물리적 충격으로 뇌 손상이 왔습니다. 사모님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뇌출혈도 있으셨고 심리적 타격까지 더해져서 치매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치매라뇨. 여보, 나 어떡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선영이 기억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박사님. 저 다른 병원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여보, 가자. 당신 지금 많이 아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진정해. 그럼 내가 치매라는 걸 믿으라는 말이야? 싫어.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착하게 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신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라 그래. 우리 선영이 뺏어가고 나 병들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보, 나 차라리 선영이한테 갈래. 선영이한테 보내줘. 전 기막힌 현실에 몸부림쳤죠. 그러나 거부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밤에 헛것을 보기도 했고 환청도 심하게 들렸어요. 사진과 실제 사람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죠. 선영이 사진을 보면 딸이 꼭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남편을 불렀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보, 선영이가 말을 해. 이것 봐. 엄마라고 부르잖아. 학교에서 왔나 봐. 당신이 현관문 열어줘. 난 간식 준비해야겠다. 여보. 선영아, 왔어? 딸기 줄까? 우리 애기 좋아해서 엄마가 잔뜩 사놨어. 얼른 손 씻고 와. 선영이 교복 입은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싼다, 간식을 챙겨준다 야단이었죠. 그럴 땐 또 기운이 넘쳤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정신이 들면 쓰러지듯 눕는 일이 반복됐죠. 서서히 사물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키 큰 화분도 사람같이 보이고 싱크대 수전도 동물같이 보여서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한 짓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안 먹겠다고 우겼던 약도 먹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남편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버틴다지만 제 상태가 악화되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 더 흉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에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했죠. 여보, 나 요양원에 가야겠어요. 보내줘요. 내가 의사인데 어딜 가겠다는 거요. 요양원 얘긴 꺼내지도 마. 나 당신한테 더 흉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서로에게 못할 짓이니까 그게 낫겠어요. 제발 보내줘요. 못 보내. 약 먹기 시작했으니까 치매 진행도 늦어질 거야. 이제 곧 이사도 할 거고. 이사라뇨? 높은 데 사는 게 당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단독주택 얼마 전에 봐놨어. 2층짜리 큰 집이야. 정원도 있고 이사하면 찬호 내외도 들어와 산대. 찬호는 우리 장남 이름입니다. 저 돌보는 거 아버지 혼자 힘들다고 큰아들 내외가 같이 살겠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신혼 때부터 걔넨 따로 살았고 자식들도 다 큰 마당에 아픈 어머니 때문에 합가를 한다니 못할 짓이다 싶었죠. 더구나 며느리는 또 얼마나 내키지 않겠어요. 또 아파트엔 딸 어릴 때 추억도 많아서 떠나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전 애들을 불러 얘기했죠. 이사 준비할 필요 없다. 아버지한테 안 가겠다고 말해놨어. 엄마 병 혼자 감당할게. 너희는 살던 대로 살아라. 그렇게 못해요. 이사 가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 사람도 찬성했어요. 어머니, 그 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사 오기 잘했다 하실걸요? 어머닌 1층에 계시고 저흰 2층에서 살면 좋잖아요. 정원도 넓고 매일 산책하기도 좋아요. 같이 가세요. 며느리는 간곡하게 절 설득했죠. 우리 큰며느린 보기 드물게 착한 아이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온 날부터 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예비 사돈댁이 없이 사는 게 알려지니까 그걸로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동창들이고 친척들이고 한마디씩 거들었죠. 큰아들 혼사를 그렇게 치러서 어떡해. 예비 며느리 집안이 볼 게 없다며? 역시 세상은 공평하네.
복이란 복 다 있어도 며느리 복은 없는가 봐. 다 퍼주면서 아들 장가 보내는 기분이 어때? 둘이 좋다면 됐지. 며느리 배경까지 봐야 돼? 지들 살 집 혼수 정도 채웠으면 다 한 거지. 뭘 더 욕심부려? 어머, 얘들아, 영애 말하는 것 좀 봐라.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는구나? 너 말하는 걸 누가 믿니? 솔직히 너희 재력에 아들 능력이면 더 욕심부려도 되잖아. 너희 그런 심보로 며느리 들이면 큰일 난다. 둘만 잘 살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찬호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너 잘났다. 영애 너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가? 아주 온실속 화초야. 안 그러니? 맞다면서 동창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보란 듯이 며느리랑 잘 지냈어요. 백화점에도 같이 다니면서 옷이며 보석이며 사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녔죠. 선영이랑 저 큰며느리 이렇게 셋이 다니면 딸 둘이 다 저 닮아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며느리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해줬어요. 뭘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겪어보니 애가 진국이더라고요. 애가 착하고 아들한테 잘하는 걸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열렸어요. 나중에 사돈 어르신 암 걸리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수술비도 내줬죠. 그 일을 며느리는 두고두고 고마워했습니다. 고부 갈등 없이 재미있게 살았지만 그건 그거고 며느리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치매인 시어머니 돌보는 거 힘들 텐데 고생을 사서 하겠다니 흐릿한 정신에도 고마우면서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요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모두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결국 이사를 했고 남편과 아들 내외랑 같이 지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치매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딸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전 조금씩 평온을 찾았어요. 여보, 이 사진 속의 아가씨가 누구예요? 제주도 여행 사진이구만. 찬호랑 선호랑 당신이랑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 꼬마 아가씨는 누구냐고요? 기억 못하겠어? 요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랑 나랑 맨날 그랬는데 예쁘기도 하다. 누구 집 딸인가? 왜 우리 식구들이랑 딱 붙어있지? 이제 사진은 그만 봐. 당신 낮잠 잘 시간이야. 정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누워. 그게 좋겠어. 오늘은 낮잠 안 잘래요. 당신 나랑 시장 좀 가요. 큰며느리 좋아하는 게장 좀 담그게. 안 해도 괜찮아.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걔가 내가 담근 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진짜 미안해 죽겠어. 치매 걸리면 난폭한 사람도 있다던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성격이 순한 사람이라 치매도 순하게 온 건지도 모르지. 며느리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챙겨. 약 덕분인지 바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전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치매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순 없었죠. 점점 내가 누군지도 까먹게 됐습니다. 거울 보면서 이 늙은이 누구냐고 할 때가 많았죠. 그러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전 속으로 기도했어요. 더 심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귀가 더 밝아져서 집안을 서성거렸죠. 누가 자꾸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든 남편을 깨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보, 누가 자꾸 문을 두드려요. 밖에 좀 나가봐요. 자꾸 배고프다고 밥 달라잖아. 여자가 우는 건지 애가 우는 건지 모르겠어. 소름 끼쳐 죽겠네. 뭐? 잠깐만 기다려. 대문 밖까지 한번 봐요. 동네에 거지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길고양이가 울었나 보지. 새벽 3시에 잠에서 깬 거야. 마음 놓고 얼른 자요. 잠이 안 와. 여보, 나랑 같이 거지 찾으러 갑시다. 불쌍하잖아. 가서 돈 주고 옵시다. 네? 남편이랑 동틀 때까지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며느리가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좀 걷다가 들어왔죠. 아유, 얘는 왜 화분에 물을 안 줘?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이 바짝 마른 것 같아서 전 욕실에서 물을 들고 나왔죠. 아낌없이 물을 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화분에 그걸 주시면 어떡해요? 위험해요. 당장 내려놓으세요. 네? 무슨 소리냐? 화분에 물 주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거 물 아니에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이게 뭐냐?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어?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는 곰팡이 청소하는 독한 세제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에 섞어 쓰는 그 독한 걸 통째로 화분에 들이붓고 있었어요. 전 놀라서 그걸 손에서 놓쳤고 원액을 발등에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죠. 며느리는 절 병원에 데려갔고 왜 다쳤냐는 의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절 때려요, 의사 선생님.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접입다고 팔팔 끓는 물을 발에 들이부었어요. 경찰도 불러주고 우리 남편 좀 불러주세요. 네? 의사 선생님, 화상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독한 세제 원액을 흘리셨어요. 빨리 처치 좀 해주세요. 할머니 치료 들어갑니다. 화상 입으셔서 좀 아프실 거예요. 경찰 불러달라니까 왜 이래요? 의사 양반도 우리 며느리랑 한패예요? 가만, 당신 의사 아니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도둑놈이지? 어디 의사 가운을 입고 흉내를 내고 있어? 애미야, 나 갈란다. 얼른 신발 내놔. 어머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이분 의사 선생님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맑아지면 문득문득 자식들이 떠올랐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큰아들 찬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한 집에 살아도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대학 교수니 공부할 게 많기도 했을 거고요. 저녁을 먹다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찬호가 많이 바쁘다니?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야? 공부 좋아하더니 한평생 연구실에 틀어박혀 사는구나. 집에 오면 자더라도 나 좀 깨워다오. 찬호 얼굴 좀 보게. 며느리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며느리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댁은 누구슈? 저 며느리잖아요. 큰아들 정찬호 아내요. 찬호가 결혼을 했어? 네, 어머니. 아이고, 어느 집 자식이 엄마도 모르게 결혼을 해.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빤한 거짓말을. 아줌마, 여기 식모 살러 왔지? 누굴 속이려고? 여보 어디 갔어요? 나 졸려요. 졸려요? 저녁 먹었으면 이빨 닫고 자야지. 아니다. 나가서 정원이라도 한 바퀴 돌까? 초저녁에 너무 일찍 잠들면 밤에 잠 안 와서 고생하잖아, 당신. 그럴까요? 기운 없으면 휠체어 탈까? 그럽시다. 근데 여보, 우리 찬호 보러 대학교에 한번 갑시다. 그럴까? 애가 연구실에 들어박혀 집에도 안 오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 같은데 몸을 챙겨야지. 알겠어요. 찬호는 걱정 마. 자기가 알아서 잘할 거야.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집에 새로 일하는 사람 들였어요? 부엌에 웬 젊은 여자가 있던데? 여보, 우리 며느리잖아. 큰 며느리. 많이 피곤하지? 2바퀴만 돌고 들어갑시다. 제 몸은 점점 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남편과 며느리는 절 더 극진하게 보살폈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외출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랑 아버님이랑 어디 좀 가셔야 돼요. 어딜? 밤에 못 주무셔서 고생하시잖아요. 약 잘 짓는 데 있대요. 거기 가려고요. 네가 운전해서? 네, 제가 운전하고 아버님도 같이 가시고요. 그래, 나서자. 어머니,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가는 김에 사오게요. 네 시아버지가
요새 기력이 없다. 장어를 좀 드시게 하면 어떻겠니? 장어요? 좋죠. 한약방에 갔는데 한의사 양반이 아주 젊고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곁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젊어서는 한의사 선생님처럼 잘생기고 멋졌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결혼은 했어요? 네, 아들만 둘 있어요. 아들 둘로 끝내지 말고 딸을 꼭 낳아요. 막내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부부 금슬 좋으면 꼭 낳을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여보, 한의사 선생님 바쁘니 얼른 진료받고 나갑시다. 잠이 안 와 고생을 했는데 정말 약을 바꾸고서는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집안을 서성이는 것도 줄었죠. 낮밤이 돌아오니 몸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화장실에 갔나 했죠. 근데 아침이 될 때까지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자주자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딜 간 거야? 밤마다 뭐 공부를 하나? 하루는 일부러 자는 척하고 남편이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날은 저녁에 먹는 약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자려고요. 한밤중에 남편은 제가 잠든 줄 알고 살짝 흔들어 보더라고요. 당신 잠들었어? 저는 당연히 잠든 척하고 있었죠. 일부러 코까지 골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살금살금 방을 나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문에 귀를 대봤죠.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나가봤어요. 계단 근처로 가니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2층 며느리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이 눈치챌까 싶어 조심하면서 계단을 5개쯤 올라갔죠. 남편과 며느리는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잘 안 들렸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나 때문에 뭐 상의할 게 있나 했죠. 그래도 다 늦은 밤 며느리 혼자 있는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둘이 얘기할 게 있나? 그래도 그렇지. 웬만하면 며느리 방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야겠어. 별일이 다 있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일단은 놔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실 깊게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일이 몇 번 더 있었거든요. 전 잠이 잘 온다는 그 보약을 먹지 않고 따로 챙겨뒀어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잠든 척 하는 날이 많았죠.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남편은 제가 깊게 잠든 줄 알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어김없이 며느리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고요. 전 이번에는 방문 앞까지 몰래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요. 그리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부부 관계할 때나 나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벌벌 떨렸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혼란에 빠졌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생 나만 사랑한 남편이 술집 여자도 아닌 며느리와 그 짓을 벌이다니 기가 막혔죠. 지독한 꿈인가 싶어 제 뺨을 때려봤지만 현실이었어요. 문득 남편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신혼 초 남편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나이 들어 시들해진 줄 알았는데 조강지쳐 병들었다고 며느리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부부관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 채로 방문을 걷어차고 쳐들어갔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그만두지 못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제 예상과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며느리는 절 보더니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몸을 가려야겠는지 정신없이 옷을 입더라고요.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시애미 1층에 두고 2층에서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이럴 수 있어? 이런 꼴 보게 하려고 요양원에도 안 보내고 집에 둔 거야?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꼴을 보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제가 미친 듯이 분노하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왜 이래? 너야말로 미쳤냐? 머리가 어떻게 됐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네가 병원에 가야겠다. 제정신으로는 이런 짓 못해. 어디 시아버지를 방으로 끌어들여? 우리 찬우 어딨냐? 지 마누라가 뭐 하는지 모르고 밤새도록 연구실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내려가요. 당장 1층으로 내려가라고. 이거 놔. 더러운 손으로 누굴 만져?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요. 잘못한 주제에 소리는 왜 질러?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찬우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저질러?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기막힌 짓을 벌여놓고도 저보고 왜 그러냐는 남편과 며느리가 짐승처럼 보였죠.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둘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태 어떤 인간이랑 산 거냐고, 며느리 네가 사람이냐고, 우리 아들 찬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보고 있었죠. 전 다시 분노했어요. 주변에 다 들리게 악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주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잠을 자는데 남편이 없길래 나가봤더니 글쎄 둘이 같은 방에 들어서 그 짓을 벌이고 있습디다. 부부처럼 뒹굴었다고요. 이런 기막힌 일을 다 당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는 여기까지 왜 따라온 거냐? 내가 죽으면 넌 좋을 거 아니냐? 아니면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러 왔어? 말해보거라. 내 아들로는 부족해서 시아버지까지 붙잡고 늘어졌니? 더러운 손 치워. 그만 좀 해요. 제발. 그때 남편의 친구 김 박사님이 오는 게 보였어요. 전 그분을 붙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 가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짐승 같은 인간들 못 보겠다고 하면서요. 김 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보더니 남편과 멀찌감치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다시 기절했고 죽은 듯이 잤어요. 아마 약 기운에 잔 것 같습니다. 깨어난 저는 퇴원하는 길에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의사가 그러자고 했고 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살던 집에는 추호도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째 내외가 절 요양원으로 데려갔어요. 남편과 큰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눈 좀 붙이세요. 도착하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너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지? 뭐요, 어머니? 내가 왜 입원한지 알고 있어? 갑자기 쓰러지셨다면서요. 형은 별말 없던데요. 어머니 잘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전 더 생각할 기운도 없었고 차 안에서 내내 잤습니다. 요양원은 한적한 시골에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간병인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새가 앉은 쪽을 봤죠. 남편도 새를 참 좋아했어요. 쫑쫑 우는 작은 새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새가 참 예뻐요. 당신도 지금 훨훨 날고 있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마가 찌르르 하더니 뭔가 팍 하고 떠올랐어요. 남편의 영정사진과 장례식장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전 숨이 멎었어요. 사실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정신일 땐 알았지만 그런 시간이 줄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걸 잊어갔던 거였죠.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큰아들이었어요.
정신이 돌아오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2층에 올라갔던 것, 가서 아들내외 방에 쳐들어간 게 다 떠올랐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죠. 참담하기만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또 찬호와 며느리를 망신 주고 발악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한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제가 너무 싫고 미워서 오열했어요. 큰애 내외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었을지 괴로웠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줘요. 왜 나만 두고 갔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선영이 곁에서 행복하냐고 나도 빨리 데려가라고 애원했죠. 겨우 진정하고 전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1년 전부터 전 남편의 죽음을 자주 잊고 큰아들 찬호를 남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찬호와 며느리가 말하자면 연극을 해온 거였죠. 제가 잠들 때까지 찬호는 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다 제가 잠들면 2층으로 올라갔고요. 큰아들 내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며느리가 몹쓸 짓 한다 생각한 거죠. 부부관계하는 아들 내외를 훔쳐본 것도 모자라 그런 끔찍한 망상을 펼치다니 제 상태가 정말 안 좋았던 거였습니다. 찬호가 남편인 척했던 건 저를 위한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의사는 그런 상황이 제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요양원 입소가 답이었고 저와 가족들 모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아들을 남편으로 보는 증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찬호랑 며느리가 오면 제대로 보였어요. 남편으로 착각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어머니, 좋았어요. 그래 찬호야. 엄마가 오늘 꽃을 그렸다. 어때? 괜찮니? 잘 그리셨는데요. 어머니 원래 그림 잘 그리셨잖아요. 기억해? 그럼요, 어머니. 저랑 동생들 초상화도 다 직접 그려주셨잖아요. 그때가 좋았어. 찬호 넌 얼굴이 좋아졌구나. 이 사람 요새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사도 했다고. 기억하시네요? 네, 저희 다시 살던 집으로 갔어요. 잘했다. 오늘은 내가 정신이 좀 맑아. 꼭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이리 와봐. 전 큰아들 며느리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찬호야, 넌 어릴 때부터 거짓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던 애였어. 선호랑 선영이가 가끔 말 안 들어 혼도 났는데 넌 항상 믿음이 갔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아버지인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널 아버지로 착각할 때마다 아니란 말도 못하고 다 받아준 널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속상했니. 미안하다 찬호야. 그리고 고마워. 애 많이 썼어. 아니에요, 어머니. 찬호는 제 무릎에 이마를 대고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아들도 머리카락이 희끗해져 있었어요. 나이는 저만 든 게 아니었죠. 중년이 된 아들의 눈물에 제 무릎이 온통 젖어들었습니다. 전 며느리를 보고 말했어요. 이 착한 거사. 그러게 왜 같이 살자고 그랬어. 처음부터 요양원 보내주면 좋았잖아. 왜 날 붙잡고 있으면서 그런 수모를 당해. 어머님, 전 후회 안 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저 정말 행복했어요. 그거 갚은 거예요. 아니, 아직 다 못 갚았어요. 너를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한 적 없다. 넌 그냥 내 딸이고 선영이한텐 언니였어. 그만큼 너도 잘했잖니. 진심으로 정으로 우리 가족 대한 거 다 알아. 너도 찬호 닮아서 거짓이 없는 아이잖니.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다. 그걸 갚을 날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폐 안 끼치고 살게. 지켜봐다오. 빚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빚 없어요.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한창 예쁠 때 결혼해 절 어머니라고 부르던 새색시 얼굴에 주름이 보였어요. 울지 마라.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많구나. 난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둘 다 아무 걱정 말거라. 너흰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물론 지금도 아들이 남편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을 때처럼 매번 그러진 않아요. 제정신 들 때면 끔찍한 착각을 했던 게 너무 미안합니다. 또 엄마 맞춰주느라 남편 노릇해준 아들한테 고맙고 거기에 동조해준 며느리한테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비록 막내딸도 먼저 앞세우고 남편도 잃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전 복받은 여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 선영이 꿈을 많이 꿔요. 꿈이지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몇 번 봤는데 둘 다 참 행복해 보여서 꿈에서 깨면 많이 아쉽네요.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소원이 있다면 떠나기 전까지 자식과 며느리에게 더는 흉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죠. 남편과 딸을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연극까지 불사한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실컷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를 보내주신 며느리님과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